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너무 무더워서 생산성을 좀 올리기가 어려운 시절을 좀 보내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알차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움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특히 이 경제학적으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또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그 아름다움의 대명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비너스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비너스에 관한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은 아마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 보티첼리가 짝사랑한 여인,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부제로서 이제 아름다움이 과연 경제학적으로 어떤 휴먼 캐피털, 인간 자본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한번 우선 보티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름이 산드로 보티첼리인데요. 1444년에 태어나서 1510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에 주로 살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특히 그 당시에 가장 융성했던 이태리의 도시국가인 피렌체의 그 이 메디치 가문, 피렌체의 경제적 부흥을 이끌었던 메디치 가문의 말하자면 소속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에 서 의뢰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죠. 그리고 메디치 가문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어떤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그러한 그 천재적인 그 미술가, 예술가들을 후원했던 가문으로 그 피렌체의 문화예술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러한 가문이죠. 그리고 피렌체에 지금 가보시면 보시게 되는데 가끔 그 건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육각형 같이 생긴 그 6개의 구슬이 문양이 있는 그런 문장을 가끔 이 건물에 붙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그거가 바로 메디치 가문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렌체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두오모죠. 산타 마리아 이 대성당 인 유명한 이 피렌체 두오모가 있죠. 그 두오모가 유명한 거는 그 도움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도움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도움을 얹었다라고 하는 거가 대단한 거죠. 브루넬레스키가 이 건축한 건데요. 그거는 아마 로마의 그 판테온을 모델로 해서 아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두오모가 너무 유명해서 그 일본 영화인 그 냉정과 열정사에 보면 그 두 주인공이 만나는 데가 바로 이 두오모의 이 말하자면 꼭대기 거기서 이제 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피렌체는 뭐니 뭐니 해도 이 미술의 보고인데요. 그 대표적인 미술관이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이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 뭐 줄이 너무 긴데요. 또 그 수브니어 샵에 가면은 그 도록을 보면 그 겉장에 바로 이 보티첼리가 그린 그 비너스의 탄생이 그 카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아마 우피치 미술관을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요게 이제 피렌체 건물에 있는 그 메디치 가문의 문장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고요. 이제 요게 이제 바로 비너스의 탄생이죠. 보티첼리가 그린. 그래서 이제 조개에서 이제 이 바다의 그 거품에서 비너스가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고, 이 왼쪽에서는 이제 막 바람의 신이 이 바람을 뭐 불러주고 있고요. 또 옆에서는 이 어떤 시녀 같은 사람들이 이 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그 모습을 하고 있고, 하늘에서는 이 꽃들이 막 떨어지는데 이게 장미꽃입니다. 그래서 이 장미꽃이 뭐냐면 비너스가 태어날 때 그 같이 탄생하게 된 그러한 꽃이 장미꽃이어서, 이 장미꽃이 그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그림이 비너스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 일종의 상징물, 그거를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속물로 이 장미꽃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 설명을 여기 이제 쭉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비너스의 얼굴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우피치 미술관에 가서 이 비너스의 탄생을 보고 지나다 보면 너무나 이 비너스와 얼굴이 똑같은 그림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피치 미술관에서 나오면서 얻은 결론은, 보티첼리는 이 어떤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 모양을 각 그림마다 다 똑같은 얼굴로 그려놨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항상 좀, 우리가 농담으로도 6시 5분 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고개를 이렇게 약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들 한번 잘 보시면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또 하나의 그림 중에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그림 중에 이 프리마베라, 봄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이 봄이라고 하는 그림도 비너스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신화에 나오는 요정 같은 그런 인물들이 옆에 쭉 있고, 그 비너스 위에는 화살을 든 큐피트가 그려져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이 이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요정들이 있고, 이 가운데 비너스가 있는데, 역시 비너스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고개를 약간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모습인데, 자세히 보면 그 얼굴 모습이 비너스의 탄생의 그 비너스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마돈나와 그 아기 예수의 모습을 그렸는데, 옆에 천사들이 있고 이 석류를 들고 있는 그러한 그 성모자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석류라고 하는 거가 이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데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산타 마리아가 있고 아기 예수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이 손으로 이 석류를 들고 있고, 옆에는 그 천사들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이 마리아의 얼굴도 역시 6시 5분 전으로 이렇게, 이쪽이니까 6시 5분이네요. 기울어져 있고, 얼굴의 모습은 비너스의 탄생에서 보이는 그 비너스와
아주 같은 인상을 주는 같은 모델을 쓴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피치 미술관에서 보는 보티첼리의 이러한 이 성화들을 보면 결국은 이 모델이 누구인가, 같은 얼굴인데 누구인가 하는 궁금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 모델의 이름은 바로 시모네타 베스푸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모네타 베스푸치는 여기 이제 베스푸치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죠.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있는데 미국 대륙을 발견한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아메리고 베스푸치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그거가 같은 가문의 여인입니다. 이 좋은 가문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제 그 여인의 어떤 일생을 한번 보면요. 1453년에 태어나서 1476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3살에 죽은 거죠. 근데 이 여자의 별명이 라벨라 시모네타라고 그 당시에 피렌체에서 불렸던 여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모네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시모네타는 제노바 출신의 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에 뭐 일찍 결혼하는 게 풍습이었을 테니까 피렌체 은행가와 베스푸치 가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그 당시에 메디치의 그 실권을 장악했던 바로 이 어떤 위대한 자라고 불리는 로렌조 데 메디치, 그 로렌조와 그의 동생 줄리아노가 그 당시에 이제 실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가문에서 결혼식을 파티를 열어줄 정도로 친분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렌조의 동생인 줄리아노와 이 시모네타는 일종의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 연인 관계가 시작된 거는 1475년 산타크로체 광장에서 열린 그 마상 창시합 대회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그 당시 중세 영화를 보면 왜 중세 기사가 마상 시합에 나가기 전에 그 긴 창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흠모하는 여성한테 가서 이렇게 창을 내리면 그 어떤 여인이 그 창에다가 자기가 두르고 있던 어떤 머플러라든가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걸어주는 그런 장면이 가끔 영화에 나오죠. 그것처럼 그 시모네타의 이 얼굴이 그려진 그러한 것을 받았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 창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결국 그 우승의 영광을 시모네타한테 이제 돌리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아주 가까워지고 또 그래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메디치 가문의 줄리아노는 형이 로렌조가 뭐 위대한 어떤 수장으로서 있었지만 이 동생인 줄리아노는 그 용맹함과 어떤 그러한 남자다움 그리고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는 정말 피렌체에서 이 미남의 어떤 이 대명사로 불리우는 그러한 어떤 여인들의 우상과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또 시모네타는 남성들의 어떤 우상이었을 만큼 정말 최고의 그 미남 미녀가 결합한 그러한 관계였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 시모네타는 23살에 폐결핵에 걸려서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인이었던 줄리아노는 2년 후에 피살돼서 세상을 또 역시 떠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메디치 가문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던 파치 가문이라는 그 세력이 있었는데 이 세력에서 메디치 가문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로렌조를 암살하려고 암살단을 조직해서 일요일 날 대성당 두오모에서 이제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로렌조의 일행을 급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인 줄리아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객들을 물리치면서 형 로렌조를 보호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은 칼에 찔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죽고 로렌조는 결국 이 암살단의 그 칼을 피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말씀도 한번 드릴지 모르겠지만 이 줄리아노는 그렇게 일찍 죽었는데 나중에 이 줄리아노의 아들이 이 교황으로 등극하는 메디치 가문에서는 교황을 2명을 이제 낳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줄리아노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상대회가 열렸던 그 산타크로체 광장은 그 산타크로체 광장 앞에 있는 거가 산타크로체 성당인데요. 거기도 아주 큰 성당은 아닙니다만 이 성당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미켈란젤로뿐만이 아니라 갈릴레오, 마키아벨리, 루시니, 그 다음에 20세기에 어떤 이 핵 물리학자였던 이태리가 낳은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엔리코 페르미 같은 사람이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페르미는 엔리코 페르미는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이게 왜 나오죠? 이게 갑자기 핸드폰에서 설명이 나오네요.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이 핵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광장은 굉장히 넓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에 광장이 굉장히 넓어서 거기서 예전에 그 마상 창시합을 했던 곳이고 지금도 이러한 전통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 산타크로체 성당의 모습이고요. 그 앞에 광장이 이렇게 앞에 굉장히 넓은 광장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는 창시합도 열리고 했던 곳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한번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가 Beauty and the Labor Market이라고 하는 논문이 90년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모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그 논문이 1994년에 American Economic Review, AER이라고 하는 아마 경제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이 학술지인데요. 여기에 실렸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아마 몇 년 전에 나온 1991년에 나온 디즈니의 그 만화 영화죠. Beauty and the Beast, 미녀와 야수의 그 제목에서 따온 그런 제목을 붙인 그런 논문이죠. 그래서 이 논문은 결국은 뭐냐면 그 뷰티라고 하는 거가 이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노동시장에서 유의한 효과가 시그니피컨트한 그런 이펙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뷰티 프리미엄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갖는 어떤 프리미엄, 이거는 뭐냐, 노동시장에서 그 노동자의 외모가 채용될 때나 또 승진할 때나 또 급여 책정에서 어떠한 상당한 이 정의, 포지티브한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 이게 여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성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남성의 용모가
이 노동시장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고, 그 실제로 노동시장의 생산성을 우리가 추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은 외모라고 하는 거는 결국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시그널링 이펙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효과죠. 우리가 교육 같은 거는 이 노동시장에서 이 내재된 휴먼 캐피탈이기 때문에 금방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뭐 이력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지만 외모라고 하는 거는 이력서를 보기 전에 눈에서 금방 파악이 되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자료를 보면요. 2005년에 이 이코노미스트 저널에 의하면 여기서도 그 외모와 임금 간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리포트를 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 좀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임금이 한 9% 적었고, 또 출중한 외모를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5% 정도 많은 봉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만으로 분류된 여성은 평균 체중보다 무려 한 17%나 임금이 적었고, 전반적으로 키가 1인치씩 커질수록 보수도 뭐 한 2.6%씩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CEO의 키가 보통 일반 어떤 셀러리맨들보다 무려 한 3인치 정도 더 크다는 그러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키가 크고 좀 인물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이 대인관계나 혹은 어떤 설득을 하는 의사소통에서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업무 성과를 실제로 높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뷰티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휴먼 캐피탈이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먼 캐피탈 전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피지컬 캐피탈을 말하는데요. 무슨 일정 투자하는 그러한 뭐 기자재라든가 아니면 뭐 금융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동자 자신의 내재에 투자된 그런 것들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늘린다면 이거는 휴먼 캐피탈의 어떤 결과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게리 베커나 콜롬비아 대학의 제이콥 민서 교수에 의해서 이런 휴먼 캐피탈 이론이 1960년대에 이제 미국 경제학의 어떤 큰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휴먼 캐피탈이 피지컬 캐피탈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휴먼 캐피탈이 뭐냐?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 노동자가 실제로 어떤 교육에 대한 투자, 뭐 여러 가지 교육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이제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이 노동자의 어떤 내재적인 이 생산성을 늘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이 뭐냐? 이 노동자 내부에 이 투자된 이 인간 자본, 이 자본의 증가가 결국은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투자로 어떤 인간 자본이 축적되고 또 인간 자본이 축적된 것이 결국 노동시장에서 더 높은 생산성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교육과 생산성 간의 어떤 포지티브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IQ나 이런 거나 아름다움, 이런 IQ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름다움, 어떤 빼어난 용모라고 하는 것도 시모네타 같은 용모, 이게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이거를 우리는 intrinsic
휴먼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본원적인 인간 캐피탈이죠. 그러니까 이런 본원적인 인간 캐피탈은 acquired human capital, acquired라고 하는 거는 획득된, 교육 같은 거가 획득된 거죠. 나중에 투자를 통해서 축적되어진 인간 자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축적된 인간 자본이 아니고 이거는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그런 본원적인 인간 자본이 바로 인간이 처음에 갖고 있던 어떤 지능, IQ 같은 거, 그 다음에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어떤 용모,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굳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존재하는 인간 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costless human capital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용모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압구정동에서 본 수많은 성형외과들, 성형외과에 가서 돈을 쓰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투자예요. 투자를 통해서 나의 외모를 조금 향상된 모습으로 바꾸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외모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투자가 필요 없는 거죠.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를 굳이 좋은 용모로 바꾸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이거가 요새는 너무 심화돼서 우리가 압구정동에 같은 데 있는 어떤 성형 밸리, 성형외과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플라스틱 밸리가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보티첼리의 얼굴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 보티첼리가 이 그림, 동방박사의 경매라고 하는, 경매가 아니라 경배, 월십이죠.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 걸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는 이 처음에 메디치 가문을 열었던 코시모 데 메디치가 있고, 그 아들인 피에로 데 메디치가 있고, 그 또 아들인 이제 손자죠. 그 다음에 이제 로렌조와 줄리아노 메디치가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 그림인데요. 어디 갔어? 이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가운데 그 위에 이 마리아가 있고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의 이 발을 이렇게 닦아주고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이 분이 있죠. 이분이 바로 이 일대 메디치 가문의 수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빨간 옷을 망토를 입고 있는 사람이 2대 메디치, 이 피에로 메디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줄리아노 메디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자죠. 검은 옷을 입은 분의 손자인데 이 줄리아노한테 야 너도 경배를 드려라 하고 마치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줄리아노도 경배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빨간 망토의 이 그림에서 왼쪽에 보면 훨씬 더 덩치가 커 보이는 하얀 옷을 입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로렌조 메디치입니다. 그 위대한 자라고 불리우는 로렌조 메디치가 약간 더 크게 그려져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있고, 또 그 로렌조의 모습은 제일 그 왼편에 빨간 그 옷을 입고 기사의 모습을 하고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도 로렌조 메디치입니다. 그거는 마치 그 전에 그 파치 가문에서 그 공격을 당한 그 메디치 가문을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득 찬 모습으로 칼을 들고 있는 기사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그림을 보는 관객들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문한 사람의 손가락으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그 사람 제일 그 오른쪽 끝에 있는 약간 주황색 옷을 입고 관객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티첼리 본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보티첼리는 이 시모네타를 끝까지 사랑해서 뭐 짝사랑이죠. 그런데 이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시는 메디치 가문의 그 동생, 그 로렌조 동생, 줄리아노의 애인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그 연모의 감정을 품었지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가 사모했던 그 시모네타가 23살 나이로 꽃다운 나이로 죽어버렸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 보티첼리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어 갖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린 이 그림들이 우리가 앞에서 본 그림들이 다 시모네타가 죽은 다음에 그린 그림들입니다. 죽은 다음에 이 보티첼리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이 보티첼리의 어떤 그 캔버스에 환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티첼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속에 심상에 있는 그 비너스의 얼굴을 그 시모네타의 어떤 환생의 모습으로 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티첼리는 한참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1510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죽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시모네타의 발밑에다가 좀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